85쪽. 85쪽 서사갈래의 개념과 특성. 학교에서 이것도 했니? 아니요. 네. 했어요. 아니, 학교 안 되느니. 자, 서사갈 누가 책이 없노? 수원 책 안 갔나? 왜? 까먹. 이거 그 가방에 두고 간대 오늘. 미치겠네. 혹시 자습서 있는 친구 없나? 두 개 다 있는 사람? 니 교과서가 없어. 미리 얘기하고 니 아까 일치하고 왜 그래 가만 있노? 복사를 해달라 안 하고. 아씨. 일단 하자. 니 메모 잘 해래. 일단 쌤이 영상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복습하려면 유튜브 들어가 다시 확인하고. 책 챙기다 이라 까먹지 말고. 자, 서사갈래는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 서사갈래 정의제. 대표적인 서사갈래가 소설입니다. 서사갈래에서는 주로 뭘 중심으로 사건 전개. 참고로 그래서 소설을 갈등의 문학이라고도 한다. 소설하고 희곡의 공통점이기도 하대. 희곡도 갈등의 문학이야. 이때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참고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였지.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한다. 자, 소설의 시점은 몇 인칭이 있었다. 1인칭에는 무슨 시점? 주인공하고 관찰자. 3인칭은 관찰자랑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었지. 전지적 작가 시점 다 아는 거 있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사건의 전개 양상뿐 아니라 이를 드러내는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그리고 서술 방식도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술자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대. 참고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대는 몇 인칭 무슨 시점? 1인칭 관찰자. 그 왜 1인칭 관찰 시점이겠노? 사내가 주인공이라서 사내가. 서술자는 난데 사내가 주인공이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다. 한국 문학의 서사갈래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볼까? 신화, 전설, 민담,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시대순으로 이렇다. 신화, 전설, 민담을 묶어봐. 신화, 전설, 민담을 묶어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설화라고 한다. 신화의 특징이 뭐게? 한 개씩 적어볼까? 신화의 특징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노? 신한데 왜 왕이라는 말이나? 신화는 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특징이 신성성이 가장 큰 특징이대. 신성한 이야기다란 말이고, 전설은 진실성이 특징이다. 진실성. 민담은 재밌는 이야기야. 그래서 흥미성이 큰 특징이다. 민담은 흥미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 신화는 증거물이 있게 없게? 없어요. 있다. 야, 당군 신화의 증거물이 뭐겠노? 증거물이 없다고? 있으면 잘래. 증거물이 없으면 니는 외놈이다. 어? 고조선이 증거물이잖아. 주몽신화의 증거물은 뭐겠노? 신랑. 역사도 엉망진창이네. 주몽신화는 고구려가 증거물이잖아. 박역거세가 신라의 와 큰일이다 이 사람. 김수로 왕은 그리고 가야의 건국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라고. 신화는 적어놔라 밑에 포괄적 증거물이 있다. 전설은 나무나 바위같이 구체적 증거물. 전설은 구체적 증거물이 있고 민담이 증거물이 없다. 각각의 특징 잘 기억해두고. 고전소설은 설화가 발달해서 생긴 게 고전소설이다.
신소설은 개화기 때 지어진 작품이다. 네, 다시요. 계약이요? 개화기. 계약이가 뭐예요? 그거까지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이거 역사를 버렸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는데 큰일이다 진짜. 개화기가 뭔지 모르면 나는 어째야 되지? 니 역사 못하나? 네. 큰일이네. 현대소설은 지금까지 창작되고 있는 거지. 개화기 이후부터. 다음 소설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설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안 되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소설의 3요소 먼저 적어. 주제, 구성, 문체. 이 세 가지가 소설의 3요소다. 그 중에서 구성의 3요소가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야. 뭐? 인물, 사건, 배경. 걔가 구성의 3요소다. 소설의 3요소가 여기는 구성의 3요소다. 문체도 세 가지가 있다. 적어볼래? 서술, 묘사, 대화. 문체의 3요소에는 서술, 묘사, 대화. 제일 처음에 말한 심리도가 뭐였어요? 소설의 3요소. 아 소설 중에서 뭐 있어요? 어? 아, 너 이럴래? 정신 안 차릴래? 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다. 헷갈리면 큰일 난다 이거. 소설가는 무엇의 구성 요소와 주제. 소설의 주제. 글자 좀 읽지. 소설가는 무엇의 구성 요소와 인물 사건. 아, 인물 사건.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와 얘가 구성의 3요소라 했다.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한다. 첫 문장에 내가 아까 말한 소설의 3요소가 다 나와 있지. 구성 요소, 문체, 주제 이 세 가지가 소설의 3요소라고. 이 책이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소설가는 소설의 주제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 시점을 정한다. 효과적 시점을 정한다는 말을 다시 다르게 말하면 너가 예를 들어서 성장 소설의 경우는 몇 인칭 무슨 시점을 하는 게 좋겠니? 1인칭 주인공. 이거 너가 알다시피 이제 그런 게 효과적 시점에 해당한단 말이다.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뒤 소설 속 사건을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소설을 보면은 문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대화가 많은 것도 있고 대화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 자신만의 문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완성된 한 편의 소설가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이야기 허구적. 지어낸 거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지. 그래서 소설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노? 노벨. 노벨은 학자 이름 아이가? 노. 그거 한 개밖에 모르나? 소설을요? 와 씨. 어? 뭐라고? L.I. 그럼 문학이잖아. 리트레이처는. 문학이 문학에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수필도 있는데 스토리 아니요? 스토리는 이야기잖아. 난 못 살겠다 진짜. 이게 고1들의 영어 단어 수준이가 이게. 와 진짜. 노래 제목도 있는데. 앞에서 알파벳 야 무슨 초성 힌트를 난 달라 그러노. L로 시작하죠. 아니라서 아니 다른 단어였는데. 뭔데? 아, 아닌 것 같아. 기숙주와 얘기해봐. 기숙주와 그래 얘기해봐. 모르겠어요. 근데 픽션이란 말 모르나 단어. 픽션. 픽션? 할래도 말았어요. 진짜.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 자, 픽션이란 그냥 픽션 반대말이 뭐게? 논픽션. 넌 픽션이 어떤 걸 넌 픽션이라 하노? 허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 그게 뭔데 그게? 이거 현실 SF 실화 공상과학. 쟤좀 입 좀 막아라 저. 보통 수기라 하잖아 수기.
직접 자기 경험한 거 쓴 글, 그걸 논픽션이라 하잖아. 와, 이건 좀 심각하다. 너 공부 좀 해라. 왜 영어 단어 안 외우나 너거? 픽션이 안 나와요. 어? 픽션이 안 나와요. 픽션 그냥 허구. 그냥 허구. 소설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안 나온 게 어딨노? 막 그러면 야 비슷한 다른 뜻 물어보면 틀리겠네. 때려 맞춰야죠. 이건 뭐고? arm. 와씨 그래 보자.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 것처럼 밑줄 쳐볼래?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 것처럼 소설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 그걸 뭐라 하게? 개연성이라 한대. 지금 이 페이지가 아주 중요해. 소설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여기 다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좀 깔끔하게 설명은 아닌데 일단 내가 설명해 준 거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 소설의 구성 방식도 적었니? 안 적었어? 네. 한번 적어볼래? 교사용에 있는 건데. 첫 번째 진행 순서에 따라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무슨 구성이라 돼? 또는 그거는 시에서 그랬잖아. 순행적 말고 다시.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 순행적하고 가로 열고 평면적 이렇게 줬고. 그럼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역순행적. 역순행적 구성.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했다. 순서에 따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으로 나뉜다. 다음 두 번째 구성 방식 이야기 수에 따라 2번 이야기 수에 따라 아까 1번은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였고 두 개로 나눴고 이야기 수에 따라서 다시 두 종류로 나눈다. 첫 번째 하나의 이야기만 전개되는 구성 방식을 단일 구성이라 그래. 단일 구성. 근데 하나 이야기가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포함시켜 사건을 구성하는 거. 외화에서 내화로 갔다가 다시 외화로 나오는 거. 그걸 액자식 구성이라 했지. 다시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두 가지로 어떻게 순행적 순행적을 다른 말로 평면적 구성, 역순행적, 입체적 구성 그렇게 나누기도 했고 이야기 가지수에 따라서는 단일 구성과 액자식 구성으로 나눴습니다. 됐니? 네. 자 그러면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례 한번 볼게. 근데 9켤레만 해도 문제 겁나 많아. 요것만 해도 한 800개 있다. 오늘 줄까? 자 필기 뭐 했노 9켤레? 갈래 성격 시점 갈래 성격 시점 배경 주제 제재 주제 특징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했네. 참고로 이 소설은 단편도 아니고 장편도 아닌 중편 소설이다. 양이 중간 정도 된단 말이야. 짧은 소설도 아니고 긴 소설도 아니고. 너그 책을 보면 안 되지. 너그 책은 전문이 없으니까. 그제? 너 책은 부분만 있잖아. 시대적병이 몇 년대? 70년대. 1970 되면 너 감이 오나? 아니요. 아빠는 산업화 할 때. 니 역사 모른다며. 그 년대에서는 좀 아나. 네. 개화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년대에서는 아는 거고. 참고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제목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상징적 의미 이거 많이 물어본대. 9켤레의 구두는 뭐라 돼? 자신감. 자신감은 뭐고? 말 실수했어요. 실수하지 마. 큰일 난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 간의 관계, 갈등은 뭔지 확인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자 나의 동글빼기 치고 몇 인칭? 1인칭 시점인 거 알겠지? 내가 나와도 1인칭이고 우리가 나와도 1인칭이다.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주택가의 집을 장만 문간방에 새를 놓는다. 이 방에 누가? 권씨가 아내와 두 아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이 권씨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권씨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권씨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다. 권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취사도구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닦아놓는다. 권씨가 이사 온 며칠 뒤 이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씨가 전과자이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집에 가정방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씨를 우연히 만난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데모에 소요가 데모하는 거다. 시위의 주동자로 몰려서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징역을 살았단 말이 앞에 아까 이순경이 와서 전과자라 했잖아.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권씨의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왜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 했겠니?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그렇겠지. 자, 그럼 이 권씨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네. 마누라는 지금 애 출산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새들어 사는데 구두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고 했다. 불길한 예감은 뭐겠노? 돈 빌려달라 이런 얘기겠지. 잘 됐습니까?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겠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권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뿌리로 뜬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어떤 행동인지 알겠지? 발뿌리 옛날 그 시스타 그 노래 중에 춤추는 것 중에 그 있잖아. 나 혼자 맞다 그래. 거기 보면 발로 막 비비고 하잖아, 그제? 동네 왕따들이 한 짓이다. 그 있잖아, 손으로 막 이렇게 뭐 그리고 이런 애들 쪼그리 앉아갖고. 조인트 그랬다고. 그럼 니 성공했네. 와, 조인트 찐따였나? 니 조인트 왜 나한테? 조인트 왜 나한테? 어? 천마초? 그거 어디 있는 거고? 송도에. 아, 송도에 있나? 와, 학교 이름 옥수로 뭔가 하늘 날아갈 것 같은 느낌. 그 애들 있나 조금? 애들 진짜 없어요. 많이 없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6년 동안 한 번이었어요. 오, 그럼 걔들하고 욱신하겠네.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했다 그래. 6년을 같이 그럼 분교 아이가 그러면 시골 분교 같은 그런. 근데 그거였어요. 뭐지? 학교 그거 나를 돈 받는 학교였어요. 모든 학교가 하나에서 돈을 받아. 아니 그 뭐지? 그 뭐라 사립이가. 다행복 그거. 왠지 다 행복하니까 조금 뭔가 없어 보이는 느낌. 아니 그래서 5학년 6학년 둘다 수능에 다 같이 갔어요. 애들이 없어서. 그건 안 좋은 거 아이가? 아, 애들이 없어서. 제주도로 갔어요. 제, 애들이 없어서. 그래 좋긴 하겠다. 폐교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다행이에요. 폐교돼도 뭐 걔들 어디 딴 데 보낼 데가 없을까 이가. 그러니까요. 송도에 초등학교 몇 개 없지? 그 B가 전부 송도초라는 것도 있나? 옛날에 그 송도 상고라고 있었거든. 송상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그 상태. 그 학교는 뭐? 송도 상고를 수출해서 송상이라고 있어. 왜? 송상 누구 있나? 그 학교는 한 달 동안 지각 결석 안 하면 오토바이를 줬대. 최고의 학교인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없는 거지. 지각 결석을 안 하는 애들이 없는 거지. 그게 좋은 거잖아. 자,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자, 나를 기다리는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구두를 반짝이게 유지하는 이유가 뭘 지키려고? 자존심. 가난하게 살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이 돼. 얼마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10만 원. 너가 지금 생각할 때 10만 원 하면 감이 안 오겠지만 이때 짜장면 가격이 한 150원 정도 했거든. 짜장면 곱빼기가 15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생각하면 된다. 45만 원? 아니 지금으로 45만 원 아니까 4,500원. 100개라며요. 계산하지 말자. 또 틀렸구나. 요새 돈을 하면
한 1,100만 원 빌리러 온 거야. 출산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 수줍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왜 이렇게 하겠노? 아니 빌리러 가면 수줍이 싹 가시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운 얼굴로 말하면 안 될까 이가? 급해서 아 약간 간절. 어? 간절하면 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그래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어이없게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탰다. 수술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 옆에 설명돼 있지.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인데 24시간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그럼 안에 수술비 빌려 하는 거다 그지?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는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는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기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평상시에 권씨는 지식인이거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심 앞에서 아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던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너가 너 친구들이 너한테 10만 원 빌려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노? 당장 빌려 어? 지금 무서운 나이네. 나 사기꾼 되겠는데 저거.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자를 많이 쳐받겠다고. 그 장사를 하느라는 니는. 바로 빌려주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 돈이잖아 그 양이.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고 정상 분만비 1, 2만 원 정도는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알맞을 때 일깨워줬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란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닥친 대로 일한 거다.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은혜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무슨 말 같아?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내가 불쌍하게 응? 내가 피해 보면 이렇게 뭘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책임이 따르는 동정 무슨 말인가? 불쌍하다고 기부하지 말자. 기부가 갑자기 왜 나오는 여기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 못하게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권씨부터 이제 거절하려 한다. 나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인 것 같아? 내한테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따져보는 성격이지. 이런 걸 이해타산적이라고 부른다. 나의 태도다. 어떤 태도라고? 이해타산적 태도라 한다.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따져본다는 거야. 누구나 이렇겠지만 난 개인적으로는 이 사파 그린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옥수로 사실적으로 그랬지 사파. 네. 진짜 체인된 사람들 같다 그지.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89쪽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써먹어 약속할 테니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게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며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중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2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계속.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옆에 봐라. 썰면 뭐라 돼 있노? 입술이 두둑해서 썰면 한 접시는 되겠다. 옆에는 같이 근무하는 교사 별명이래.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이같이 움실거리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가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네 라든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훔친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것도 자존심 회복하려고 하는 말이겠지.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고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질 때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갑자기 이제 동정하고 싶었던 거겠지.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때 당시의 권씨처럼 그 가로쳐봐. 어디서부터요?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거기서부터.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한 느낌이 팍 들었다까지 마지막 줄까지. 이 뭐만 이해되나? 이건 여기 없는 내용인데, 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시위? 이게 이해가 되냐고 뭔 말인지. 아저씨 잡혀가지고. 아 이게 잡히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참외를 깨물어 먹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 아니요? 잘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참외는 비싼 과일. 그만 좀 해라 이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거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왜 갑자기 참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된단 말이야. 너가 앞뒤 아니 그만큼 절박. 아니 그게 왜 절박한데 그러니까. 참외를. 참외를 먹는 게 절박한 거가. 이게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상상하지 말라고. 이거는 뒤집혀졌는데도 거기서 먹는 그만큼. 뒤집혀져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뒤집혀져도. 아니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자, 어우 씨. 원래 이 사람이 아까 집회하다가 소유의 주동자로 잡혀갔다 했잖아. 전과자 됐다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서 막 경찰들에 대치하면서 돌 던지고 있었어. 데모하면서 돌을 막 경찰들에 던지고 있었는데 3륜차가 뭔지 알지? 바퀴 3개 달려있는 리어카 같은 거다. 그 참외 팔던 그 차가 디비전 거야. 어찌 하다가 디비전이면 참외가 쏟아져 내렸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뭐 하고 있었다고? 데모. 돌 던지고 있었다고. 경찰들이 돌 던지고 있는데 참외 쏟아지고 보고 그 참외에 달려 들어가고 참외 막 주먹고 있는 걸 봤다. 목격을 했단 말이야. 권씨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묵고 살기가 힘드니까 참외 보고도 달려드는 사람들의 그 시위였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고. 아 절박하구나. 시위하는 것보다 참외 먹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얘기를 내한테 했단 말이야. 권씨가 예전에. 그게 여기 없어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앞뒤 문맥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참외를 먹는 대목은 뭐라고?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에 어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란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 후려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친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에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강원에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고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지금 의사가 까는 건 말이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개 있듯이 아버지도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의사를 까는 건데 돈만 밝히는 의사한테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에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서는 유감스럽게도 금태한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개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권씨는 빨리 수술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의사놈은 어떻게 돈을 안 주면 수술 못하겠다 그러고 있었지. 이런 게 다 갈등 관계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여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도 쉽게 끝났다. 생명을 꺼내고 할 때 생명은 뭐겠노? 아기.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은 권씨의 아내겠지?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4대인가 5대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던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온 권기용 씨의 처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재앙절개란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 실이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재앙절개가 뭔지는 알지? 네.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는 거지.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주인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자, 권씨 아내 지금 수술비 대신 내주고 그 아기 출산할 때가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지? 보호자 역할까지 해줬네. 근데 그날 강도가 들어. 그 강도가 누구? 권씨란 걸 뒤에 알고 있지.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건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리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조명빛깔을 감안해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많이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가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지금 초보라서 이런 거겠지. 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만약 강도가 내 목이라 찌르게 되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이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님을 금방 알아차렸다. 딴에 진탕 맞은 술로 한껏 용기를 돋았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는 정도라면 강력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미역국 마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실패. 이런 걸 무슨 표현이라 하게? 관용적. 관용적 표현이라 하지. 관용적 표현 뜻이 뭔데? 원래 호기롭게 말해놓고 봐라. 너 관용적 표현 뭔 뜻인데? 원래 본뜻 말고 사회적으로 했었어. 적어라지. 에휴, 수업 시간에 해주면 뭐하노? 맨날 다 까먹고. 두 어구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관용적 표현이란다. 미역국을 마셨다. 두 어구가 결합했지. 의미는 뭐? 실패했다는 뜻이잖아. 진짜 미역국을 호로록 한 게 아니고 두 어구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관용적 표현이란다. 혜연아 니 안 춥나? 춥지? 추워요. 이제 그 자리가 추운 자리다. 바람이 글로 가기 때문에. 아까 누가 계속 부채질 했었길래.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킨 대로 했다. 내놔 얼른 내놔라니까. 내가 다 일어남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살했다. 하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에 현금은 없어. 화장대에 대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큼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가볍게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봤다. 마누라께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어.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준 대로 하는데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보통 강도는 구두 신고 들어오겠지.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 그만 부주의에게 동준이가 아들이다에 나의 아들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이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가를 집어들었다.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을 만큼 뭐 칼을 다시 돌려주노.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를 낚아채가 다시 내맥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치죠. 누구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피치 못할 사정이 뭐겠니? 수술비 마련. 그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는데 다시 다르게 말하면 권 씨는 지금 자기 아내 출산한 것도 모르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강도로 왔잖아. 수술비 대신 내준지도 모르고.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에 되게 그렇습디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 몹시 아프다든가 삐지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붕괴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쳐들어 떨면서 그는 대청마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것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낭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 없어요.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줬을지.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구두를 보기에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가고 엉겁결에 어디로 들어가려 했어? 원래 저그 집으로 들어갈라제.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현관문 칠해.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던 권씨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내가 배려한 거지. 원래 말은 배려한 건데 권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거야.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객관식으로.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봤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여. 누가 뭐라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 대문을 열고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이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가.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누이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물건이 없다. 돼지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답해준 사실을 비로소 얘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떼일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가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기가에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봤다. 수술 보증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날도 권씨는 기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에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듯 병원에서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간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문간방으로 들어갈 때 아까 뭐라 불렀어? 대문은 저쪽이요라고 말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권씨가 집에 안 돌아온 거야. 자존심이 확 상해갖고.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 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빨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사사치 뒤졌다. 밝은 방을 내준으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에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감나가는 세갈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혈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3켤레였다.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잘 닦인 7 중에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는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씨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난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며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옆에 날개 문제 봐봐. 남겨진 9켤레의 구두가 상징하는 의미. 와,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네. 구두의 상징적 의미인데 적었나? 이 소설의 구두의 상징적 의미. 그건 안 적었어? 그냥 권씨의 자존심 상징. 끝이가 3개 있다. 적어봐라. 구두의 상징적 의미. 첫 번째, 권씨의 심리 상태 암시. 7개는 무조건 주 닦았을 거 아니야. 심리 상태를 암시. 두 번째, 권씨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 세 번째가 자존심이다. 지식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 권씨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99페이지 서사갈래 구성요소 분석하는 거. 질문 1. 시간적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몇 년대? 70년대. 공간적 배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주택가. 이게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잖아. 박정희 때란 말이야. 이때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 권씨는 아내 수술비 마련. 또 여기 절박한
권 씨는 대학을 나왔는데 시위에 가담해서 뭐가 된 상태? 정과자. 전과자가 돼서 궁핍하게 살아가던 중에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다. 나는 권씨 수술비를 직업이 뭔데 나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고 권 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맨 끝에 어설프게 배려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인물이었대. 중심 사건은 이 나눴지. 결말 부분의 특징. 열린 결말. 신고하는 걸로 끝나서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고. 여운 궁금증 유발. 권 씨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고 행방불명된 것만 나와 있잖아. 네.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운을 느끼게 한다.